이어서 은퇴자산관리법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요 40대, 50대 은퇴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오늘은 60대 은퇴를 시작한 분들의 재무 설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은퇴를 시작하게 된 시점에서 솔직히 충분히 준비를 못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소장님, 이런 경우에는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가 있을까요? 예, 그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그러니까 준비가 많이 됐느냐 안 됐느냐라는 것도 사실 상대적인 개념인데요. 네. 대부분 이제 은퇴 생활에 들어가면은 사실 현직에 있을 때보다 생활비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게 뭐 일반적인 예들이죠. 네. 그 이유는 뭐 일단 의복비, 통근비 같은 기본적인 비용이 절감이 되고요. 아예 없어지거나, 그리고 또 차량을 매각하면은 거기에 따른 차량 유지비나 세금 관련된 비용들이 훨씬 더 크게 세이브가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현직에 있을 때는 보험 관련된 이 저축이나 수요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은퇴 이후에는 보험 수요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네. 보험 관련된 비용 지출도 줄어들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최대의 그 화두죠. 양육비, 뭐 네. 교육비, 이것도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가 활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노령자 우대, 노령자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상품들이라거나 네. 아니면 또 하다못해 이제 뭐 어떤 이 여행을 가신다고 하더라도 주중 상품은 주말 상품보다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네. 그런 쪽으로 해서 여행 여가 활동에 따른 비용도 현직에 있을 때보다는 아주 크게는 뭐 절반 이상 감소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이 기기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네. 들어서 뭐 이 유선 TV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 핸드폰 뭐 이런 것들도 이 다운그레이드를 많이 시킬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현직에 있을 때보다 그 여러 가지 불필요한 기능을 좀 배제를 하고 네. 아주 특수한 기능만 한정돼서 하게 하면은 그런 어떤 다운그레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게 된다라면은 사실상 준비가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보다는 굉장히 이 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일상적인 지출 비용이 줄어드는 것들을 적절히 감안을 하시면은 훨씬 더 당초 준비 부족에 따른 우려보다는 여유로운 내지는 좀 여유에 가까운 네. 그런 생활 수준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 은퇴자들의 재무 설계에서 보면요. 가장 우선적인 항목으로 이 주거지를 옮기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소장님? 일단 이 은퇴자들의 가장 큰 자산 중에 하나가 결국은 이제 주거 주택인데요. 일단 집값 문제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집값이 굉장히 뭐 이 절반 차이가 나는 동일한 어떤 유형의 주택을 가지고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을 만일 싼 데로 옮긴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목돈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지역 물가가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수도권하고 그 지방 도시권, 그리고 또 완전히 지방 물가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역 물가의 차이에 따라서 생활비가 굉장히 한 20, 30% 이상씩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일단 같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이 평수, 그러니까 집 크기에 따라서 관리비에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수리비, 그리고 또 어느 한편으로는 뭐 이제 노령화돼서 좀 거동이 그 전보다는 자유롭지 못하다라면은 큰 평수 자체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이제 노령자 편익성이 얼마나 있는 지역이냐 이런 걸 따져서 주거지가 가장 일단 재무 설계에 중요한 초석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 선택 그리고 주거 평수의 선택이 사실상 은퇴자의 은퇴 설계에 있어서 거의 한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솔직히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이 은퇴 재무 설계에서 주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이렇게 평수 줄여서 이사 가는 것도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또 40, 50대보다 60대는 이제 자산 배분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요. 수익성 자산에서 이제는 원금이 보존되거나 정기적으로 이렇게 돈이 나오는 그런 자산으로 이동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60대 이제 이상이 되면은 사실상 수익성 자산이라 하면은 결국은 어느 정도 투자 위험이 존재하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럼 네. 투자 위험 중에서 하방 위험, 그러니까 자산 금액에 손실이 났을 때 그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뭐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령이 올라갈수록 그 수익성 자산 비중을 줄여라라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그런데 그것도 뭐 우리 실정에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 60대, 50대 후반부터 보면은 이 가계 자산 구성에서 금융상품의 어떤 수익성 자산과 원금 보존형 자산의 비중이 안 그래도 지나치게 보수화는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보수적인 자산 구성을 하라라는 거는 사실 좀 지나친 것 같고, 왜냐하면은 앞으로는 이 기대여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장수 위험에 노출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지금까지 뭐 수익성 자산이 많았던 분들은 낮추되 그거를 뭐 제로화 시킨다든지 거의 20% 정도로 낮추는 수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산이 지금 당장 한 10년, 15년 정도를 소진할 자산, 이런 것들은 이제 연금이나 원금 보존형 상품에다가 이 보존을 해 놓으시고, 네. 그 15년 정도 이후에도 한 10년, 15년 정도의 더 기대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쓰실 돈에 대해서는 오히려 10년 정도의 투자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은 고수익 자산에다가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도 이 고령화되는 요즘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은퇴자들의 새로운 재무 설계 패턴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요즘은 연금은 아니지만 이 월 지급식 상품이 굉장히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월 지급식 상품 소장님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종래에는 이제 은퇴를 하신 분들이 퇴직금이나 어떤 저축한 목돈을 마련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제 주택을 처분을 하셔서 뭐 옮기실 때 차액 그런 네. 목돈에 대해서 금융기관에 그냥 특정 상품에 예치를 해놓고 필요하실 때마다 인출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또 임대용 부동산을 사서 거기서 네. 이제 월세를 받아서 소득을 창출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자산 운영을 많이 하셨는데 네. 이제는 부동산 관련된 임대 소득 이 수익률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금융상품에다가 목돈을 한 상품으로 예치해 놨을 때 그게 그렇게 금리 소득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네. 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요새 수익이 어느 정도 최저 수익률보다는 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을 월 지급 형태로 소득을 매달 뿌려주는 그런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월지급식 상품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초 투자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게 예금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주식형 펀드도 될 수 있고, 채권형 펀드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 상품을 매달 일정한 소득을 인출할 수 있는 계약 형태로 갖고 간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금보다는 조금 뭐 해지도 자유로울 수 있는데 연금에서 주는 기대 수익보다는 좀 높은 그런 상품들이기 때문에 연금으로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내 돈을 잃었다라는 상실감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쵸. 예, 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월지급식 상품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네. 아무래도 수중에 좀 돈을 갖고 있다는 어떤 안정감 이런 게 부여가 된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그 월지급 상품 이걸 이제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지급 금액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네. 결국 본인이 결정하게 되겠지만 그래도 좀 참고할 만한 기준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예전에는 사실은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많은 비율을 인출을 해도 또 투자 수익이 원금에 대한 투자 수익이 그만큼 또 불어나기 때문에 네. 괜찮았는데 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돌입하면서는 좀 그 인출 비율이 추천할 만한 인출 비율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뭐 매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한 2% 내외다. 그리고 그 상품의 투자 수익률이 5%, 4% 정도 된다. 그럼 이제 실질 수익률이 한 2%에서 3%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 상품의 월지급식 상품을 이제 적립을 해놓고 매달 빼 쓰신다라면은 대략적으로 이 계산을 해보면은 30년 소진 형태로 네. 하면은 5% 정도 그 투자 원금에 맨 처음에 들어갔던 돈의 5% 정도를 인출을 하시면서 그 뒤로는 그러면 뭐 10년, 20년 지나면은 그 금액이 또 물가 때문에 굉장히 미미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것은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인출 금액을 좀 늘려주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맨 처음 인출할 때는 원금의 5%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금액이 만일 100만 원이었다. 그런데 네. 그 다음 해에 물가가 2% 올랐다. 그럼 102만 원을 인출하시면 되고, 근데 처음 기준으로는 5%, 4.5에서 5% 정도 인출을 하시면은 30년 정도는 안정된 그 물가를 커버할 수 있는 안정된 동일한 금액의 그 소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은퇴 시기에 가장 늘어나는 지출 비용을 본다면 아무래도 의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의료비 관련 금융 상품들도 많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의 그 은퇴 이후에 생활비가 다 줄어들고 모든 지출이 다 경제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사실은 이 의료비만큼은 엄청나게 증액이 되죠. 네. 그래서 그 65세 이상 우리나라에 지금 65세 이상 된 분들의 월 평균 그 진료비가 26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은 연 단위로 300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요. 이게 평균적으로 이런 거니까 네. 실제로 좀 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더 많이 나갈 수도 훨씬 있는 더 거군요. 많은 금액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예,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국민건강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상당 부분은 이제 그 보조가 되는데 그 본인 부담 비용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비급여 항목들이 있거든요. 네. 이 진료 항목이나 그 투약하는 어떤 그런 약제에 따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비급여 항목에 대한 거는 완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보험회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그 의료 실비보험 내지는 실손 의료보험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이거는 한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보험 상품이 될 것 같고요. 실손의료보험. 예,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90세 이상이 되면은 네. 사실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의 4분 중에 1분은 그 장기 간병 상태에 있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25% 정도 나오는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물론 이제 또 이것 또한 그 건강보험에서 그 장기 요양보험 보조가 들어가지만은 거기 그 금액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아주 집중된 한 몇 년 동안 큰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민간보험에서 그 보험 상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장기 간병보험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네. 그것도 이건 굉장히 이른 시점에 뭐 드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대충
70세, 뭐 한 80세 정도 그 사이 언저리 되시면은 네. 그 여기에 대해서 미리 가입을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한 80세 이상의 어떤 좀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네. 이 시간에는 60대 은퇴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의 재무설계 요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해주신 한국투자증권 은퇴설계연구소의 강성모 소장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